진정한 우리 연극인 배우 주호성님을 하겠습니다. 본명이 어떻게 되십니까? 장연교입니다. 아, 장영규님. 야, 배우 주호성님을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신데 네. 자기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주호성입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그러니까 직업극단에서 연극을 시작한 지가 55년이 된 연극 배우입니다. 성우도 많이 했고 뭐 텔레비전에 출연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딸 장나라하고 중국에 2003년에 가서 2014년까지 맹렬한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이렇게 서울에서 연극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날 갑자기라고 하는 공포극 연극에서 공포극 이런 연극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5월 11일부터 공연이죠. 공간 아울이라는 극장입니다. 연극하신다고 했는데 그 연극 얘기 조금 더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불안과 공포가 굉장히 많죠. 그건 뭐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뭐 또 사실은 어떻게 살다 보면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불안과 공포는 그게 운이 좋아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우리 주변에서는 늘 그런 불안과 공포를 겪고 사는 거고 그래서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좀 두리번거리면서 살게 되잖아요. 우리가 뭐 하다못해 길을 건너도 두리번거려야 하고 그런 일상에 있는 공포와 불안을 이야기하는 그런 연극입니다. 출연자는 2명이고요. KTX 열차 안에 나란히 앉은 여 교수와 극작가 겸 배우인 노 배우와 둘이 앉아서 대화하면서 시작된 그런 아주 일상적인 그냥 KTX 안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인데 그게 불안과 공포로 극심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론 뭐 연극의 초반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데 연극이 거의 끝나갈 때쯤은 몹시 공포적인 요소들이 생기는 어떤 그런 연극입니다. 지자체가 연극에 지원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가 있나요? 그게 이제 그 뭐 정부의 정책과 여러 가지가 그렇게 돼 있어서 문화를 중흥시키고 또 지역의 문화도 중흥을 시켜야 하고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이 많죠. 그래서 지원 제도도 많고 요즘은 연극이 많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배우 주호성이라는 거 못지않게 장나라 아버님으로도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동료처럼 지내왔던 그런 딸이잖아요. 그런 딸을 그렇지. 결혼이라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떠나보내는 과정에서 이제 만감이 교체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딸 보낼 때 안 섭섭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겼다 이거를 처음부터 숨기지 않고 얘기했고 저희 가족이 약간의 서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일 높은 건 저희 처. 그러니까 애들 엄마가 이제 제일 회장님이고 제일 아래가 제 아들. 네. 그 위에가 접니다. 그렇게 그 서열이 있는데 딸이 친구를 데려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위를 맡게 된 거죠. 근데 처음 이렇게 소개해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소신이 있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더라고요. 저는 뭐 무슨 사람들이 뭐 집안을 보느냐 뭘 보느냐 뭐 그런 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자기 일에 확신이 있고 그리고 또 나라를 아낀다면 그건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처음부터 생각을 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봤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집안이 이렇게 뭐 그냥 그 굉장히 사는 데에 그 노력해온 부모님들 아주 정상적인 가정의 정상적인 아들이고 또 동생이 하나 있고 그렇게 네 식구가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단란하고 따뜻한 그런 가정의 아들이어서 저는 그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 사랑하는 거와 그런 가정의 아들이라는 점이
그래가지고 이 저기 아주 부드럽고 지금도 뭐 그러니까 저는 딸을 시집 보낸다 뭐 그래서 그것이 서운하다거나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또 제 곁에 없는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연예 관리는 여전히 그 저희 회사에서 해야 하고 저희 회사라는 건 이제 언제부턴가는 아들 명의로 아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지휘는 실제적으로는 저하고 긴밀하게 의논하게 되고 그러니까 품을 떠나 있다 이런 그 아예 그냥 뭐 시집을 가서 딴 집에서 그냥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지금도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잠깐만 꺼야겠네. 드라마를 촬영하고 얘기는 그다음에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으니까 뭐 계속해서 스케줄을 봐야 하고 또 뭐 먹는 거 입는 거 화장하는 거 이런 그 모든 것을 건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집 갔다고 해서 멀리 가 있는 게 아닌 상태에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서운함 같은 건 전혀 느낄 사이가 아직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같이 사셨나요? 그럼요. 아, 지금은 따로 사시고요? 그렇죠. 아, 그런 거예요. 아니 그건 따로 살아. 여자 신랑하고 아, 살아야지. 그래요? 아, 이제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티즌들이 참 말을 많이 이렇게 따박따박 뭐 이렇게 대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공격적이고 또 혹은 뭐 비난하고 그러는 건 제 실수들도 있었겠고 하면서 팬들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또 그 나쁜 글이 써지면은 그런데 제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말대답을 좀 이렇게 그게 이런 거다 하고 해명도 하고 뭔가 그런 생각은 조금 잘못된 생각 아니냐 하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네티즌 보기에는 조금 넘어선다. 뭐 그런 것까지 말대답하고 그렇게 그러는 아버지냐. 뭐 이런 견해들이 저에 대해서 있었던 것 같아서 많이 반성해가지고 지금은 아무 얘기를 안 하는 중입니다. 예. 참 열심히 사시는 것 같으세요, 아버님. 저는 연극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연극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어느 날 갑자기라고 하는 연극도 남자 중심의 연극입니다. 여성들은 더블 캐스트로 두 분의 배우가 연기를 정재현 씨, 신마리 씨 이런 분들이 하고 있고 저는 혼자서 하고 있어서 하루에 연습을 하면 2번씩 합니다. 근데 그 2번씩 1시간 40분 정도가 절반보다 훨씬 더 넘는 양의 대사가 저의 대사입니다. 대사량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외우고 그거를 또 뭐 행동과 더불어서 연기를 이렇게 해가는 데에는 사실은 웬만한 열정으로는 그게 가능한 일이 아니고 제 나이에 그 대사를 그만큼 잘 못 외우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죽어라 노력해서 저도 외우는 건 무척 점점 힘이 들고 예전 같지 않게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그렇지만 그러나 열심히 연습해서 대사를 잘 외우고 남들 보기에는 그냥 그럴듯하게 이렇게 넘어가는데 사실은 기운도 딸리고 뭐 그러죠. 그런 중에도 열정적으로 연극을 하는 거는 제 자신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연극이라는 점에서 저는 제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죽어라 열심히 열정적으로 이걸 하자. 그런데 이런 일에 이렇게 열정적이다 보니까 딸의 일이나 아들의 일이나 무슨 뭐 그런 일들의 뒷일 도와주는 일들 그것도 열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더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고 또 성격 자체가 그냥 이렇게 집요하게 제가 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편이지 인생을 잘 살았다 또 혹은 뭐 아버지로서 또 뭐 어떤 뭐 친구 관계에서 뭐 이런 사회생활에서 훌륭하게 살았다 이렇게는 제 스스로도 얘기 못합니다. 데뷔를 성우로 하셨습니까? 연극으로 했습니다. 연극으로, 연극하고 그러다가 성우를 하는 때에는
연극을 공연을 계속 많이 하니까 처음엔 성우로 들어가면 방송국에서 전속 성우 생활을 하는데 저는 한 6년, 7년 요 정도의 전속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방송국에 출근도 해야 되고 퇴근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시키는 거 다 해야 되죠. 근데 이게 공연이 있으면은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밤낮 빠져나가고 또 목은 또 이렇게 연극에 소리 지르고 뭐 그때 당시엔 대극장 연극이 많았으니까 대극장 연극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소리가 많이 쉬지 않습니까? 이거 쉬면 아유 뭐 편성국장 무슨 드라마 제작국장 뭐 음악부장 음악 프로도 많이 했으니까 그런 분들이 아 자네는 그 왜 목이 그렇게 쉬어가지고 방송을 하나 이러고 몹시 야단을 치시고 또 그 중에는 이제 연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원인 파악을 잘 하신 국장님들이나 부장님들이 이거 자네 왜 그러나 뭐 이러고 그러다가 연극 때문에 그러는 거 알면 그 연극을 하든지 방송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그러면 언론 주머니에서 사표를 꺼내서 이렇게 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하시라도 그만둘 각오를 하면서 사실은 연극을 그렇게 했는데 연극만 해갖고는 참 돈이 안 되니까요. 사실은 연극이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오늘날까지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연극 개런티로 처음 돈 1,000만 원 조금 넘는 돈을 그러니까 올해 받았습니다. 그게 그 약간 상업주의 연극으로 이렇게 안톤 체홉의 갈매기를 우리 선배 이순재 선배께서 연출하고 거기에 제가 이순재 선배하고 더블 캐스트로 소린이라는 역할을 출연을 했는데 그건 돈을 그 후배가 아니고 제자가 기획자였습니다. 여성인데 그 기획자가 저를 개런티를 그걸 상당히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애에 제일 많이 받아본 돈입니다. 연극으로. 레미제라블 92년에 총괄 기획하셨어요? 레미제라블은 그때의 공연을 대극장 호아마톨에서 했는데 제가 기억하는 걸로 한 열흘 정도 공연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공연은 극단의 공연이 아니고 한국 성우협회의 공연이었고 그 작품의 연출이 저였습니다. 레미제라블이. 그런데 레미제라블은 장발장이에요. 그래서 성우들이 기란성 같은 성우들이 거기 총출연을 했습니다. 총출연자가 99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99명 중에는 외부 성우가 아닌 분들은 이제 이상하 씨가 꼬제트라고 그 예쁜 여자 주인공 역할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성우였고 그다음에 아역들은 이제 성우들의 자제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꼬제트의 어린 시절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제가 뽑아야 되는데 거기 연기하겠다고 나선 게 장나라를 비롯해서 또 누구 뭐 성창수 아들 장광 딸 뭐 성우 중에 이제 장광이라는 후배도 있고 뭐 그런데 그 자제들이 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 중에 그 아역 중에 주인공은 역시 꼬제트라고 이상하 씨의 이제 아역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장나라가 그게 저는 초등학교 5학년으로 기억하는데 제 조연출했던 친구는 자꾸 2학년 때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게 맞는지 제가 계산을 지금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하여튼 초등학생으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제 손으로 뽑을 수는 없으니까 거기 또 성우로 선배들이 심사를 하게 해가지고 그 꼬제트로 뽑아서 그래서 장나라가 그 연극이 그러니까 왈 얘기하면 데뷔작입니다. 데뷔작이군요. 레미제라블에서 노래도 한 곡 있었고 또 뭐 합창도 더러 같이 하는 거 뭐 그 중에 또 지가 튀어나오게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는 그런 역할을 출연을 했고 그걸 출연한 걸 계기로 이 친구가
연극이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연습 기간이 그게 한 3달 정도 연습했는데 그거를 할머니 손 붙잡고 연습장을 계속 오고 그러면서 연극 정신이라든가 혹은 연극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든가 연극이 어떤 결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그걸 몸소 체험하고 알게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공연이 끝나는 날 보니까 막 제가 그 엄마 역 했던 사람, 아빠 역 했던 사람 뭐 무슨 저 아빠 역은 양택조 씨가 했습니다. 그때 나르띠에라는 역할을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가 막 다 열심히 카드를 만들어서 자기 그 의상으로 있던 앞치마를 조금씩 오려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카드를 만들어서 거기 출연한 사람들에게 그걸 나누어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유명 성우들이어서 거기 출연한 그 99명의 그 출연자들이 다 물론 뭐 전속 배우, 전속 성우들도 있었습니다만은 프리랜서로 아주 유명한 성우들이 다 거기 그렇게 출연해서 연극으로 아주 성공적인 그런 작품을 했었는데 시가전 장면이 그 레미제라블은 나중에 이제 뮤지컬로는 뮤지컬 외국에서 들어오고 이러는 거 보니 시가전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그런 연극이죠. 제 연출의 시가전은 객석과 무대를 무대 프런트에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고 객석과 무대가 이렇게 시가전을 벌리는 장면을 연출을 해서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영화 그 출연이 아니 영화 그 특수 효과 하는 친구들을 데려다가 정말 수백 발의 이 발사되는 총 이제 화약이 불꽃을 발사하는 소리도 요란하고 그런 총을 사용했습니다. 보고 이번에 싶네요. 이거. 어느 날 갑자기에도 권총을 네. 실제 이렇게 불꽃이 발사하는 그런 효과용 총을 사용하는데 그것도 소리가 요란해가지고 네. 예, 그 놀라는 사람이 있을까봐 좀 걱정을 합니다. 근데 레미제라블 할 때는 그냥 호아마톨이라고 하는 극장이 한 1000석 되는 극장입니다. 극장 안이 그냥 화양 연기로 짜오룩했었습니다. 레미제라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가 아주 쉬운 연극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동화책에서 만화책에서 뭐 별거 다 장발장을 소개도 하지만 실제로 그 저항 운동에 관해서는 우리는 뭐 그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여튼 광주라는 잊지 못할 어떤 평화의 상징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저항이 우리 관객한테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공연되던 연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좀 익숙한 느낌이 있어서 관객에게 그 저항과 정부군의 그 제압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객이 이해하기 좋은 그런 연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이쁜 짓을 많이 했군요. 그렇죠. 네. 예, 그러고는 장나라는 이제 그렇게 연극이라는 거를 알고 난 다음에는 지가 오매불망 생각하는 거는 연극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걸 보면서 그런데 사실 나라는 나중에 이렇게 철들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세상에는 직업이 배우 한 가지밖에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제 친구들을 만나거나 그렇게 연극한 사람들 뭐 성우들이라고는 그러지만 성우들도 다 배우들 아닙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전부 그 모두 배우고 거기 출연했던 사람이 나중에 텔레비전으로 유명해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활동하는 거 이런 거를 방송을 보고 이러면서 또 사석에서 또 집에 누가 찾아오거나 뭐 이러면 그냥 배우밖에 없으니까 세상에 직업은 배우밖에 없는 건 줄 알았다. 자기도 크면 저절로 배우가 되는 건 줄 알았다. 이런 생각이 장나라의 생각이었었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배우로서 재능도 뛰어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기획자로서 재능이 더 뛰어나신 것 같아요. 글쎄 뭐 그거는 뭐 제가 저를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고 이렇게 뵈면 예. 근데 기획을 어떤 작품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일에는 뭐 그럴 듯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걸 기획적으로 좀 이렇게 성공시키는 거에는 능력이 그렇게 별로 뭐 있지 않다. 어떤 일을 모색하고
그렇게 하는 일은 뭐 좀 자신도 있고 뭔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연출력이나 이런 건 네. 있긴 있는데 그걸 성공시키고 막 이렇게 네. 포장하고 이러는 일에는 그리 익숙하지를 않고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포장하는 일 자체, 연예인을 포장하고 어떤 그 퍼포먼스 자체를 이렇게 포장하고 이러는 일은 여러 그 협력할 수 있는 회사나 협력이 가능한 동료들을 선택을 해서 그런 일을 꾸며서 하는 거죠. 중국에서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1인극 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하시게 된 것입니까? 장나라하고 싸웠습니다 그날. 그 연극을 연극, 예. 하기로 발상한 날. 그게 뭐냐 하면 중국에서 영화 출연 섭외가 들어와서 하는데 조건이 중국말로 영화를 찍으라는 거였습니다. 뭐 중국말 나라 발음은 참 좋습니다. 그 일본어 발음도 좋고 발음 자체는 좋아서 근데 중국어로 이걸 촬영을 하자 하니까 저한테 저항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어떻게 남의 나라 말로 그거를 연기를 하느냐. 조금 그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이 수월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왜 남의 나라 말로 연기가 안 되느냐. 감정이라는 건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어떤 면에서 같다. 그러니까 정확한 발음 공부를 하면서 촬영하면 그건 충분히 그 촬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얘기로 몹시 다투었습니다. 왜 그런 걸 강제로 그걸 시키려고 그러느냐. 아니, 난 강제로 시키라는 건 아닌데 내가 선택을 좀 해달라. 이 영화는 하는 게 좋겠다. 남의 나라 말로 연기하는 걸 내가 그냥 보여주겠다. 지금부터 6개월 후에 프란츠 카프카의 작품을 중국말로 번안해서 그거를 모노드라마로 1인극으로 여기서 공연을 하겠다. 그리고 그냥 그렇게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중국말 뭐 잘 못하고 다만 한 가지 배짱은 역할이 그게 빨간 피터라고 사실은 프란츠 카프카가 쓴 제목은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서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그 작품을 세계 각국이 모노드라마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걸 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내가 중국에서 한번 해보겠다. 근데 이게 원숭이가 인간에게 포획돼 가지고 인간의 언어를 배웠다는 설정입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인간의 말을 할 줄 아는 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숭이가 한 4, 5년 배워가지고 하는 말이니까 언어가 약간 서툴어도 그것은 관객에게 합리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발음 조금 서툴면 관객한테 물어가면서 하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작품을 각색을 하고 그거를 연습하는데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는 막 너무 많이 후회가 되고 한 달은 대본 만들고 그 다음에는 외우기 시작하면서 하고 안 외워지고 뜻을 모르겠고 알지 못하는 단어 알지 못하는 문장으로 뭘 표정을 지으면서 뭘 하려니까 쉽지가 않고 그 중국어는 원래 사성이 정확하기 때문에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한 체크를 이렇게 하고 정 못 알아듣는 거 어려운 발음 이런 거는 심지어 관객하고의 교류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발음의 어떤 그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까다롭다 보니까 중국말로 그 사람들은 그 발음 자체는 사람마다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사람마다 같지 않고 메이컬런 모든 사람이 다 뿌이양 다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발음이 까다로운 발음들이 괜히 많이 있는데 옌징 그럼 눈인데 옌징 그럼 거울 같은 거를 안경을 얘기하는 거죠. 옌징 그러면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냥 관객한테 안경을 이렇게 벗어서 이거 뭐냐? 그러고 물어보고 원숭이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이러는 연극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게
그 원숭이 피터의 멋진 생활이라고 그런 거였고 그거를 중국에서 약 한 3분 간격으로 관객이 웃는 그런 연극이었습니다.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안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공연했는데 우리나라 농담하고 중국의 농담하고 농담 자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그거 중국에서는 한 3분 간격으로 웃었는데 우리나라 관객은 그냥 한 5분이나 한 7분 간격으로만 크드득 하고 별로 그렇게 그만큼 반응이 예 그러니까 저는 물론 맨 처음에 뭐 그렇게 기획하고 쓸 때 중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써놓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의 어떤 웃음 코드나 이런 네. 것들을 잘 알아서 그렇게 썼고 그거는 중국에서 한 2달 동안을 그 왕푸징이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명동 같은 네, 곳이죠. 네. 그런 데 있는 셴펑쥐창에서 선봉극장이라고 하는 네. 극장에서 한두 달 공연하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중국 내에서 있는 연극제 같은 거에도 네. 쫓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이래가지고 상도 몇 개 받고 뭐 그렇게 조금 보여줄 수 있어요? 아이 지금은 안 되죠. 지금은 다 까먹었죠. 아니 한국어로 좀 보여줄 수 있어요? 표정이 내는 거 힘드세요? 지금은 다 재밌으실 것 같은데. 지금 하는 연극이 더 아이고 그러세요? 대사가 많아가지고 그러시군요. 상도 많이 받으셨는데 보니까. 에이 알겠습니다. 책도 많이 쓰셨네요. 많이는 아니고요. 네, 날씨는 추운데 매미는 울고. 이거 언제 쓰신 겁니까? 특정 신문사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스포츠 서울이라는 네, 신문이 네. 있을 때 아, 좋은 거기에 신문사인데. 그 연예 방담을 제가 이렇게 연재를 했습니다. 그 연재했던 것을 모아서 그걸로 단행본으로 책을 내게 됐던 게 그러셨어요? 날씨는 추운데 매미는 울고 이거였는데 그게 백색미로인가 뭐 그런 작품을 우리 KBS에서 방송을 했는데 그거 촬영할 때의 얘기입니다. 연예방담이니까 연예계의 뒷이야기니까 제가 그 백색미로를 유럽에 가서 촬영을 하고 와갖고 그리고 국내 분량을 여기서 촬영을 하는데 여름 장면이 아닌데 한겨울 장면인데 한여름에 찍게 된 겁니다. 매미가 그냥 어떻게 우는지 근데 매미가 줄창 우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한 10초 울고 나면 잠시 멈춥니다. 그 멈췄다가 또 한 마리가 또 울기 시작하면 그냥 동네 매미가 다 우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창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날이 추워가지고 그냥 정말 죽겠는데 그걸 촬영을 하는데 거기다 막 소금으로 눈 이렇게 해놓고 이걸 촬영을 하는데 자꾸 매미가 오니까 우리는 또 코트를 입었지 않습니까? 이 코트 입으니까 등, 뒤, 와이셔츠 뭐 땀이 그러니까 다 오려가지고 뒤는 다 옷을 오려서 그 등허리는 다 삼복더위에 그 얼마나 더운지 그러면서 찍었던 얘기를 이제 글로 쓰면서 제목을 그 에피소드의 제목을 날씨는 추운데 매미는 울고 이렇게 그게 연기하는 건 추운 연기를 해야 되는데 매미는 죽어라 오니까 매미 우는 걸 그걸 매미 소리 멈추게 하느라고 막 돌멩이를 던지고 스태프들이 막 그러면서 찍었던 그 에피소드의 제목이 그랬는데 그런 에피소드들을 모아서 하나의 책을 만들고 나니까 그 책을 책 제목을 붙이는데 어느 게 좋은가 하고 고르다가 그게 좋다 하고 어떤 분이 골라주시더라고요. 그 날씨는 추운데 매미는 울고라는 책이 됐고 그 다음에 책 한 거는 제가 중국에서 활동한 지 한 6년쯤 됐을 때인가 이거 장나라의 중국 활동을 이걸 그 활동 보고서를 논문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학위나 무슨 그런 거 전혀 아니고 그냥 논문으로 좀 그 삼자적 입장에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다. 이래서 논문으로 쓰겠다 하고 논문을 썼습니다. 그 선생님 노래 잘하세요? 노래는 못하죠. 그러면 따님은 누굴 배워서 그 노래를 잘합니까? 몰라요. 그건 모르겠고 저는 원래 선풍금이 없는 국민학교죠. 그 당시에는 선풍금이 없는 시골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학교 종이 땡땡 진다 이거를 선생님이 네. 이렇게 부르고 해봐 이렇게 불렀고 동해물과 해봐 이렇게 한 소절 한 소절을 배워서 애국가를 배우고 예, 음악에는 아주 빵점입니다. 5학년 때까지 그렇게 저 콩나물 뭐 이렇게 하는 그거가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음계를 들을 수 없는 선풍금이 학교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뭐 상당한 음치박치 뭐 그런데도 또 뮤지컬은 많이 출연도 하고 뭐 그러긴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저는 나라는 애들 때부터 방에서 문 잠그고 뭘 자꾸 흥얼거리고 노래하는 소리가 나면 조금 있다가 보면 뭐 우편으로 뭐가 와요. 그냥 라디오에서 왜 노래 경연대회 같은 거 하고 뭐 애들이 그런 거 거기에 응모해가지고 전화로 그렇게 노래 부르고 뭐 해서 그러면 집에 이렇게 상품들이 이렇게 자꾸만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노래를 잘 부른다고 주변에서들 그러는데 이게 저한테는 제 앞에서는 안 부르더라고요. 그 이제 레미제라블 공연할 때 어쩌다 연습이 끝나면 제 차를 타고 집에 가게 이제 차 안에서 멀미를 좀 심하게 했습니다. 장나라가 어렸을 때. 근데 딴 얘기를 자꾸 해 정신 팔면 멀미를 덜 하니까 야 너 노래 불러봐라. 안 부릅니다. 노래는 안 부릅니다. 뭐 용돈을 좀 주는 거죠. 이제 용돈을 딱 야 이거 그러면 그때 한 곡 불러주기. 근데 잘 부르더라고요. 아니,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예인을 하겠다고 배우를 하겠다고 제가 나서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이제 원래 중학교 때부터 계속 저학년 때부터 계속 그러는 걸 고등학교 하나 간 다음에 얘기해 이렇게 그냥 얘기를 했더니 어느 날 문 똑똑 두들기고 들어와 가지고 고등학생 됐는데요. 그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한테 무릎 꿇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인은 보여야겠으니까 양택조 씨 아들이 양형석 군이 카메라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카메라 학도였죠. 밤낮 이 단카메라 미고 다니는. 그러니까 제가 불러서 야, 쟤 뭐 연예인 오고 싶다니까 너 가서 사진 한번 찍어봐야. 그래가지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엎어놓고 찍고 제껴놓고 찍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그때는 인화하는 사진이었으니까 사진을 이만큼 인화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5장을 골라서 좀 뿌려보았습니다. 반응이 어떨까. 그래가지고 학습지 광고가 컨택이 됐습니다. 학습지 광고를 찍었는데 그 감독이 쉬는 시간에 노래를 시켰답니다. 노래 거기서 부르니까 야, 너 노래 곧잘 한다. 야, 너 이 노래 ECF 송 해. 그래가지고 송 부르러 녹음실을 갔는데 녹음 기사님이 이러고 노래를 듣더니 야, 너 다음 주에 와서 초콜릿 광고 노래도 불러. 그 2주를 거길 가면서 그 녹음 기사님이 누군지 애를 그냥 완전 가수의 꿈을 이렇게 키워줬습니다. 너는 가수 해야 된다. 너는 음악 해야지. 넌 아니 그래가지고 처음에 연예계에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2개의 CM송을 부르면서 얘가 가수의 꿈을 갖게 된 거고 그 다음에는 연예계에 이렇게 나와서 뭐 드라마도 하고 뭐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도 저는 그냥 계속 처음은 이제 가수로 데뷔를 한 거니까 가수의 그걸 아주 전력 투구하고 저는 드라마를 하라는 건데 드라마는 죽어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드라마 시키면 저하고 많이 부딪혀서 싸웠습니다. 지금은 노래를 또 안 하려고 노래는 그냥 공부만 하고 노래는 또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과정이 연기에 대한 꿈이 가수에 대한 꿈과 저는 이렇게 비교해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노래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가졌었나 본데 이게 제가 자꾸 연기를 권하고 이러게 되다 보니까 연기의 재미를 붙인 게 지금은 또
오히려 더 좋은 연기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욕심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 같고 노래는 제가 좀 더 공부하고 좀 더 지난 다음에 다시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그 목표나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열심히 또 지금 하고 있는 연극 이외에도 또 연말까지 네. 새로운 작품도 하고 뭐 열심히 해야죠. 건강 괜찮으세요? 예, 좋습니다. 근데 곧 별로 안 좋아지지 않지 않을까. 그게 저 안 좋아질 거라는 거는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나이가. 예. 이게 이렇게 다가오면 시켜도 해달라고 누가 협박을 하고 사정을 해도 못할 네. 때가 오는데 네.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아직은 기운이 있으니까 그럼 이 기운 있는 때에 열심히 하자. 그런 용기가 지금 같은 2인극을 출연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된 거죠. 만용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열흘 동안 하는 우리 어느 날 갑자기는 정말 무대 위에서 많은 힘을 쏟아야 되는 그래서 보시는 관객들에게도 훨씬 더 좋은 연극이라는 두 사람 비록 나오지만 그러나 훨씬 더 볼거리가 있는 연극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아유, 말씀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팬들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다르겠지만요. 제가 장나라 아버지로 이렇게 살아온 어떤 그런 것이 저한테는 뭐 아유 말도 못하는 행복이고 자식이 조금이라도 잘 되면 그 부모 입장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는 정말 고맙고 저 말고 딸을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고맙고 감사하고 또 혹 연예인이 좀 손가락질 받을 일이 있으면 차라리 아버지를 손가락질 해주는 걸 저는 오히려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살고요. 우리 연극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올해로 55년 차가 됐습니다. 이 55년 차 연극 배우의 연극을 지켜봐 주시고 또 이렇게 관극해 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아요.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가정 되세요.